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시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간 신우한테 제 재산 내주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길래 재산 대신 남편을 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는 언니가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저에게 대타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사귀게 되었고요.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500 정도를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먹고 살기에 무리는 없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도 했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짚어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고 시댁에서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신우와 당신들 노후가 불안해서 맏아들인 남편이 장가를 간다는데도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마당에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한 언니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털어놓으니 오히려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나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떳떳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물론 친정부모님도 이 상황을 아시고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며 며칠 동안이나 친정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많이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빠듯한 예산으로 매매는커녕 전세도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제대로 된 집을 사기 전까지는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13평 남짓한 원룸이 전부였지만 신혼이니까 견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네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직장과 시댁은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알겠다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네 집에 가는데 당신도 있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왜 저를 부르시는지 짐작 가는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없을 거라고 하고 이유도 모른다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7시 반쯤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식사를 막 마쳤는지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밥 먹었냐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주신다고 해도 자리가 불편해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묻지도 않으시니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치우는 걸 도와드려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신우도 거실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제가 먹은 식사도 아닌데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살림에 손을 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신우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저를 식탁으로 부르시더니 결혼하면 오피스텔에서 산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물으셨고요. 이때 저는 뭐라도 사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서 아주 잠깐이지만 기대를 품고 감사함까지 느낄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려는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서 대부분 필요한 게 구비되어 있어 따로 살 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더러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혼수도 없이 맨몸으로 올 생각인 거냐고 물으셨어요. 순간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 살림도 바꿔주고 시모밍크에 신우 명품백 사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혼수도 없이 시집 오겠다는 걸 보니 한두 개 받는 걸로는 끝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저한테 못 뜯어가시겠다는 투지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저희 집에 맞사위로 장가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소리 모르냐고 물으시면서 저더러 말 한마디를 안 잰다고 되바라졌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일단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연신대박이라며 저를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30을 넘었는데 주변에 파혼했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고 부모님 체면에 제가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선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시모의 그러한 요구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더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모아뒀다던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집을 구하고 목돈 들어가는 건 일단 제 돈으로 해결을 했고 그 2천으로는 차를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면서 2천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결국 2주 정도 기다리다 계속 주지를 않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떠보듯이 혹시 그 돈 어디다 쓴 건 아니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전곡을 찔렸는지 축벽거리면서 그게 다 쓴 건 아니고 반만 썼다고 순순히 실토를 하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제정신이 박힌 게 아니라면 그 돈 가지고 뻘짓은 하지 않았을 테니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 조금 불려보려고 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고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키워준 값도 안 내놓고 장가를 가냐고 아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홧김에 1,000만 원이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거면 되겠다고 지금 보내라고 하셨다 하네요. 남편 말로는 어이도 없고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이걸로 더 이상은 안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쉽겠지만 이게 더 멀리 보면 사게 먹힐 거라면서 제게 설명하면서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에 기가 다 차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다시는 저하고 상의 없이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1,000만 원 때문에 갈라서자 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열받아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쳤네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일하던 회사 직원이 공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고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어요. 문제는 그 일로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으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남편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장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고객들한테 전화기 너머로 불평불만을 듣는 상담사라는 일에 이골이 난 상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학가에서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도 다 임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렵더군요. 그나마 타이밍 좋게 원래 장사하시던 분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내놓은 자리를 권리금 700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일이라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오후 5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배달비라도 아끼려고 아침부터 직접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뛰어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솔직히 처음 한 4~5달은 손해만 보다시피 했어요. 둘 다 장사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런 경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고 더 죽기 살기로 장사에 매달린 반면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의지를 잃어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냐면서요. 어르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사만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제가 남편 멘탈까지 제가 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러다간 제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돈 100만 원만 벌어와도 좋으니 어디 출근할 만한 곳을 찾으라 했어요. 장사는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얼마 후 남편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직책도 예전만 못했지만 본인이 만족해하니 저도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질 않으니 덩달아 포장마차 매상도 오르더군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월 평균 7~800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월 200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때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종 남편이 자기는 엄연히 사무직이고 저는 장사꾼이라면서 마치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싶었고 진심으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월소득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다 느껴지면서 저는 정식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포장마차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했고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내건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는 목표를 갖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슬슬 포장마차를 접고 가게를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를 열고 나면 아이도 갖자고 약속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애를 좋아해서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고 싶었는데 그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게 남편이랑 시댁에 오라고요. 사실 남편 실직했을 때 제가 시어머니께 한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네 남편이니 네가 간수를 똑바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떠넘기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주말에 점심 식사를 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햇수로 3년 차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다 먹어봤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얼마나 빌려달라 하시려고 이러시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 500까지는 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과 저 4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요새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자. 그거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가게 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마냥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신우를 바라보시면서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더 놀랐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신우보다 5살이나 어린 이제 막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게 열 돈을 일단 달라고 하셨습니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달라고요. 살면서 신우가 천천히 갚아 나갈 거라면서요. 어찌나 황당한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신우한테 주냐고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절 달래듯이 너는 강단도 있고 똑소리도 나니까 그 돈을 얼마든지 또 벌 수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당신 딸은 손목도 가늘고 발목도 가늘고 그냥 천상 여자라서 장사 같은 건 생각도 못 한다고. 그냥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졸리면 자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내라서 어디 내놓기도 무섭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더러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더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갖고 집도 넓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신우 일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냐며 일단은 급한 사람부터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긴다는 사실을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더러 돈 몇 푼 번다고 너무 생색내지 말랍니다. 한술 더 떠서는 자기 실직했을 때부터 제가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남편을 시장을 다니게 하고 장사를 하게 만들고 그러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절대로 돈 못 해준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올 때도 맨몸으로 왔지 않냐면서 이제라도 맏며느리 노릇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그럼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억울해서 흘린 눈물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은 죽어도 못 드리겠고 대신 아드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사는 집도 시집올 때 저희 친정에서 도와줬고 남편은 꼴랑 1,000만 원 들고 왔는데 그나마도 그 돈을 차 사는 데 썼고 그 차는 댁에 아드님이 술 먹고 운전하다 박살을 냈으니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남편 말고는 얹어 드릴 게 없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게 아닌데 싶었는지 저더러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어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신우한테도 그 손목이면 한 번에 쟁반 4개씩도 나를 수 있다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당신 짐은 퀵으로 다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돈 좀 버니까 세상이 다 네 발밑 같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 잘하는 동안 제 몸에 손 뗀 적이 없으신데 말이지요. 순간 정신이 획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눈에 들어왔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휘둘러 남편을 때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핸드백이 쇠장식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로 남편 머리통을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피도 안 나고 욕도 하는 걸 보니 치명타는 아니었나 보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친정아버지께서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혼자셔서 웬만하면 친정아버지가 양쪽 집안일에 나서지 않으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도착하시고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면서부터 욕을 내뱉던 두 사람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발견하곤 갑자기 합주기가 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평소에도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한 거냐며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깨갱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더군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곱게 이혼하고 우리 딸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그런 무서운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주 동안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는 연락이 왔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자격지심이 심한 그 남자를 제가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포장마차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에게 고마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실제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의 시작도 하지 않았을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이렇게 제 이름 달린 가게 하나를 차리기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아쉬운 게 없네요. 그간 제가 스스로 참아가며 희생을 해준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 달에 이제 100몇만 원 받는 수입으로 새 식구, 아니, 이제 신혼의 애에다가 신우랑 결혼할 남자까지 하면 5식구일 텐데? 그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황당한 아버님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하긴, 아버님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아버님이 문제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친구도 한마디로 그 집구석 인간들 전부 다 문제였네요. 지인을 통해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눈치였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적극적이었는데 그 모습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후로 대략 한 달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 저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초반에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지만요. 둥글둥글한 성격의 남자친구와 싫은 소리는 못하는 제가 만났으니 결국 크게 다툴래야 다툴 수가 없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어이없고 실감이 나질 않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남자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했다더군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정말 크게 놀랐답니다. 전세는 고사하고 월세 보증금도 어찌나 비싸던지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야 제 친구들에게도 몇 번이고 들었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지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문득 이제 슬슬 남자친구 부모님의 생신도 챙겨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의 생신은 언제인지 물어봤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케이크나 작은 선물 정도는 챙겨드릴 의사도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순간 조금 난처한 표정을 하더니 생신은 며칠 전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덧붙이기를 기일에 챙겨드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지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그렇게 놀랄 것 없다면서 자기가 서울에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선 당신이 아픈 걸 오랫동안 비밀로 하셨더랍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다면서요. 평소엔 늘 씩씩하고 밝아 보이던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다 벌개져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팠네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남자친구 집이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니랍니다. 유복하신 조부모님께서 일찍이 아버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기에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게 없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10대에 접어들 무렵 생전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사업을 하시겠다며 집 재산을 시쳇말로 전부 끌어다 다 해먹으셨답니다. 다 말아먹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빚까지 지기 시작하시면서 급속도로 가세가 기울었다고요. 이후로는 어머님께서 남의 집 가사도우미를 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등
평생 안 해보신 고생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옛말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잖아요. 남자친구 집이 딱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생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며.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을 땐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어지간히 미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쩌다가 골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건지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전후 사정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남자친구는 아버님과 꽤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언니와도 그렇고요. 하긴 가족이라는 게 뭐 모르지요. 저는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도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저는 총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식으로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남자친구에게는 4살 많은 누나도 있었는데 미혼이었고 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는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라 하시더군요. 순간 멈칫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내라고 대답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어요. 방 한쪽은 마치 재단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엔 어머님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놓여 있었거든요. 예전에 TV에서도 그렇게 해놓은 집을 본 적이 있긴 한데 막상 직접 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남자친구를 따라 어설프게나마 인사를 드렸네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흔하지 않는 경험이라 낯설어서 그렇지 이상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어딘가 예의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제 자신을 살피느라 바빴지요. 아무튼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거실로 나오니 언니가 식사는 나가서 하잡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며 찍어 먹을 게 없다나 어쩐다나요?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성격이 푼수 같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당연히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안 계신 시댁이었으니 별다른 기대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저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4인용 테이블로 저희를 안내했는데 아버님께선 5명이라며 다른 자리를 요구하셨지요. 저는 이때만 해도 아버님이 자리를 넓게 쓰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6인용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니 아버님께선 볼 필요도 없다며 한우 생갈비로 5인분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냉면도 5개를 달라고 하셨고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아직 더울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1인분은 어머님 거랍니다.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이번에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묻는 걸 들으셨는지 처음 며느리감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만 빼놓을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적절할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언니가 그냥 살아계신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 생각하면 어려울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가족들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빈자리 앞에 놓여 있는 접시에 구워진 갈비를 올려놓질 않나, 냉면을 비벼놓질 않나, 아, 콜라도 한 잔 따라 놓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제사상도 아니고 등골이 오싹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이런 아버님의 기행과는 또 별개로 언니가 정말 꼴사납게 행동을 하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언뜻 계산서를 보니 거의 50만 원 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은 날이라며 약주도 몇 잔 하셨지. 심지어 어머님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고기는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셔가지고 생으로 버려야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흥청망청 음식을 시켰으니 50만 원이 나온 게 놀랍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계산할 생각도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별 생각 없이 식당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저더러 계산 안 하냐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제가 돈을 내냐고 물으니 제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저 때문에 외식한 거라며.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언니가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전 아버님 때문에 체할 것 같아서 고기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언니가 너무 뻔뻔하게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전 아버님이 사주시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고 원래 이렇게 처음 며느리감이 인사 오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한상 거하게 차려주시지 않냐고 받아쳤네요. 그리고는 언니 옆에 있던 아버님께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도 어색하게 웃으시며 언니더러 계산하라 하시더군요. 전 뒤도 안 돌아서고 고깃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하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빈손으로 인사를 간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고기까지 사라는 건지. 결국 원래대로라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했지만 이미 언니나 저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기에 식사를 마치곤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신경전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과 남자친구 가족들의 억지는 때와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난달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땐 저희 부모님도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상견례는 중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고르신 장소는 아니겠지라며 농담처럼 남자친구에게 떠봤는데 순진한 남자친구가 맞다고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은 6시였는데 어쩌다 보니 아버님과 언니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뒤를 이어 저와 남자친구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2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 룸에서 나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걱정 말라며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셨고요. 전화를 마치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의자를 든 직원이 저희 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따라 들어가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보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아버님께선 당신이 메고 오신 가방에서 정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톡 포장할 때나 쓰실 법한 연분홍 보자기로 포장된 보따리를 주섬주섬 꺼내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있었지요. 아버님께선 비어있는 당신 옆자리에 그 액자를 떡하니 올려놓으셨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가져온 이유도 제가 남자친구 쪽 3명, 저희 쪽 3명, 이렇게 6명을 예약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자리가 없지 않냐며 한 자리를 더 달라고 하신 거였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불러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아버님과 같은 입장이더군요.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일 상견례이고 원래 상견례는 부모끼리 만나는 자리지 아니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라도 어머님께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더러 이해를 해달라고요. 남자친구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하던지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지요. 그때 저쪽에서 저희 부모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두 분이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일단 제가 먼저 상황 설명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일로 모인 자리인 만큼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만 했어요. 상견례는 솔직히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끝마다 영정사진에 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에 드냐, 그러면서 집사람이 여기 같이 있으니 그래도 힘이 나신다. 저나 저희 부모님으로선 뭐라고 대꾸하기도 힘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거든요. 저만큼이나 당황하신 듯한 저희 부모님께선 그래도 딸의 부탁 때문인지 최대한 침착하게 상견례를 끌고 가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눈치였지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나 언니 두 사람 다
결혼과는 상관없는 계속해서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애들 집이나 혼수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애 엄마가 돈이 없어 병원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죽었다면서 한마디로 못 보태주신다 소리를 돌아가신 분을 들먹이며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작부터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을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버님의 대답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선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생략할 건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이번엔 결혼도 안 해본 언니가 나서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예단은 시집 오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보이는 예의인데 그걸 생략하는 건 아닌 것 같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곤란하다면서요. 60만 여기 안 계실 뿐이지 정성이란 건 다 느껴지는 법이라면서 어머님 몫으로 가방이든 금이든 뭐 하나는 하는 게 좋겠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이 언니는 내 주머니를 못 털어먹어서 안달이네 그런 생각도 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나되는 것 마냥 뻗대는 모습도 꼴사납다 싶었어요. 제가 그러면 저는 예물을 누구한테 받냐고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제 예물을 못 챙겨주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선 두 사람 다 그만하라며 언니한테 사돈 처녀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기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빠져달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당사자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버님과 먼저 상의를 해보고 아버님을 통해서 하던지 하라고요. 그제서야 언니도 아버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이후로 어색한 공기 속에서 일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솔직히 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6인분을 예약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 몫도 추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식사는 코스로 나왔는데 영정사진 앞에 하나씩 서빙하시던 분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일단 슬슬 해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께서 이 결혼 절대로 허락 안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아버님이랑 언니가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내내 꿀먹은 모마냥 말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계속 돌아가신 어머니만 찾지 언니라는 사람은 아직 신우 타이틀도 달기 전인데 벌써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지. 어떤 부모가 이런 집에 딸을 보내고 싶겠어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선 저희 부모님께 한 가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청이 있다며 문을 떼셨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라 하니 아이들 결혼식 날 고생만 하다 간 어머님을 위해 하객들과 같이 10분 정도 묵념을 하고 싶으시답니다. 저희 사진이 나와야 할 스크린에 어머님 사진을 띄우고요. 추모의 시간이라나요? 아버지께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셨고 두 분이 뭐라 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예 뭐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제사까지 지내시지 그러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싫다고 그랬네요. 예식 간소화한다고 주례도 없앴는데 30분 예식 시간 중 10분을 그런 데다가 날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어머님이 하늘에서 저 때문에 통곡을 하실 거랍니다. 그때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싸가지를 운운하시냐며 상식적으로 애들 결혼식장에서 죽은 사람 추모를 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돌아가신 양반 안타까운 거야 알겠지만 엊그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10년도 더 되었다면서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는 서러워서 못 살겠다며 살았건 죽었건 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렇게 매정하다고 아버님께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언니까지 가세에서는 엄마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거냐며 자기들이 많은 걸 바랬냐고 이러니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나 어쩐다나 아니 막말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이런 집구석으론 절대로 시집 못 보낸다며 화를 내시곤 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는 신용을 하며 저희 부모님더러 한다는 말이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번만 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입니다. 추모의 시간 10분이 너무 길다고 하시면 반으로 줄여서 5분만 해도 괜찮다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더러 한마디만 더 하면 대갈통을 박살을 내놓는다고 입 다물고 꺼지라 하시더군요. 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 하시는 거 태어나서 그날 처음 봤어요. 뭐,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선 한다는 말이 일단 아버님과 언니 앞에서 내내 해놓고 뒤로 여우처럼 조율하면 될걸.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일단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하래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그림은 웃기지 않냐고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자기가 아버님 잘 설득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곁이나 온 가족이 지키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하면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라고요. 대갈통이 나만 하겠냐고 덧붙이곤 전화를 끊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야말로 이런 집구석에 시집가지 말라고 조상신이 도와준 것 같아서 어떻게 향이라도 피워드려야 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념 없는 신우와 영 끄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신우가 듣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남편의 만남을 어머님께서 주선하셨거든요. 남편을 소개받기 전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저와 계약 관계에 있었던 원단 공장 사장님들이셨지요. 일을 하다 보면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겪게 되는데 시부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매너가 좋으셨던 건 물론이고 작은 약속도 칼같이 지켜주셨어요. 사실 대부분 공장 사장님들은 나이가 못해도 4, 50대였고 반면에 저는 20대 후반에 불과했으니 상대 쪽에서 저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풋내기라고 해야 하나? 한마디로 저를 만만하게 보는 일이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저에게 꼭 존댓말을 해주셨고 저를 사장 대 사장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단가 조정부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아버님께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양해를 구하시곤 자리를 비우셨지요. 어머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도 이겨낼 겸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애인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없다고 하니 어머님께선 그게 정말이냐, 너무 괜찮은 아가씨라 누가 데려가도 진작에 누가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그럼 이참에 당신 아들을 한번 만나보랍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잘생겼고 회사도 좋은 데를 다닌다며.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사적으로 얽히는 건 내키지가 않았기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분들 밑에서 자란 남자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잠깐의 고민 끝에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장난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셨고 그게 바로 남편과 저희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밝으면서도 동시에 진지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꽤나 마음에 든 눈치였고 이후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후로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서로 토라지고 다투기도 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동안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자하신 시부모님과 능력 있고 자상한 남편,
거기다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도 조금씩이지만 나날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날도 거래처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둔 건너편 주차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갑자기 나타난 차가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그땐 남편뿐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이 다 와 계셨습니다. 제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하반신 부상이 심했는데 발목을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답니다. 남편은 그럴 리 없다면서도 저 몰래 의족도 찾아보고 그랬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비록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지만 발목은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뛰는 건 고사하고 한쪽 발을 절게 되었지요. 사고로 인해 저는 운영하던 쇼핑몰을 접었고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어요. 친정부모님께선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계셨던 데다가 하나뿐인 딸이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친정부모님께 더 큰 근심을 안겨드릴 순 없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제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에게 조심스레 합가를 제안하시더군요.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게 덜 심심하고 덜 외롭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법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생활비를 바라는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저더러 살림을 하란 것도 아니었어요. 살림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셨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모두 식사 대부분을 밖에서 해결했으니까요. 굳이 신경이 쓰인다면 신우의 존재였는데 사실 합가를 하기 전까지는 신우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의 존재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상의 끝에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네요. 합가 전, 저희는 서울 외곽에서 어머님 아버님은 공장 근처에 위치한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 역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신우 역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새들어 살던 집을 어찌나 더럽게 썼던지 하루는 그 집주인이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와서 당신 딸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한번 직접 보라면서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걸 죄라고 생각하시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그 길로 신우가 자취하는 방에 찾아갔다가 기절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 표현하기를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었다대요. 어디서 잠을 잤을까 싶을 정도로 방 안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차 있었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상한 음식에서는 구더기가 보일 정도였다고요. 결국 어머님께서 그 집 청소비 다 물어주시고 그 길로 신우를 끌고 오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옆에 끼고 살고 계셨지요. 그런 신우와 저는 같이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지요. 이모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씩 집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집안일이다 보니 신우가 도와주길 바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대변이 묻은 듯한 속옷을 빨래통에 던져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내켜서 하는 집안일이어도 막말로 똥 묻은 신우 속옷을 빨고 싶었겠어요? 손도 대기 싫었지요.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제 속옷이 아니어도 이모님 보기 부끄럽고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도 속옷 빨래는 직접 하십니다. 제가 신우에게 문자로 속옷은 이렇게 내놓지 말고 샤워하고 그럴 때 직접 빨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더러워서 만지기 싫답니다. 아니 자기도 더러워서 자기 속옷이 만지기 싫으면 남인저나 이모님은 어떻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비닐 장갑 낀 손으로 그 속옷,
그대로 집어다 신우방에 다시 가져다 뒀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줄 알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튿날 그 속옷이 그대로 또 빨래통에 나와 있었는데 아주 대자로 펼쳐놨더라니까요. 제가 결국 그대로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 빨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대요. 그래서 안 하고 저희 빨래랑 시부모님 빨래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주가 지나가도록 그 속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신우는 걸핏하면 저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싼 똥을 이불 빨래에 던져놓은 적도 있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던져놓은 게 아니고 강아지가 그 이불 위에서 싼 거라고 했지만 이미 세탁기에 들어가 있던 빨래 위로 강아지가 어떻게 똥을 싸요? 심지어 통돌이 세탁기라 강아지가 무슨 첨프라도 해서 들어갔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이야기하는 김에 하는 거지만 거짓말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해야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거짓말만 해대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우의 심술 때문에 제가 신우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심술들은 너무 유치해서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화는 났어도 거기까지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신우 주변 사람들은 신우의 실체를 몰랐을 거예요. 밖에 나갈 땐 진짜 멀쩡한 사람처럼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나갔으니까요. 거기까지는 뭐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 큰 성인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포기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한편 어머님 아버님도 신우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도우미 이모님과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신우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신우 옷 빨래라던가 신우가 먹고 난 식기들을 치우는 것, 그리고 신우방 청소 같은 건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만약에 신우방에서 썩은 내가 나서 괴롭더라도 절대 먼저 치워주지 말라셨습니다. 신우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해야 되는데 저 지경이면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그래도 최소한 시부모님께서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야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요. 제가 무슨 집안일 못해서 한장한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우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굳이 해주지 말라는 걸 찾아가며 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처음엔 도우미 이모님한테 아주 야단이더라고요. 아줌마가 뭔데 집안일을 입맛대로 하냐, 내가 주인집 딸인 거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요. 이모님은 신우의 폭언을 그대로 녹음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들려드렸고 어머님 아버님께선 그 이모님께 얼마나 미안해 하시던지 그 일로 인해 시부모님께선 신우에게 주던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필요하면 네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 쓰라고요. 그러자 신우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며 또 다시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다른 사람들 옷은 다 빨아주면서 자기 건 손도 안 대냐? 왜 자기가 쓰는 화장실은 청소를 안 하냐? 저는 신우에게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내가 아가씨 몸종도 아니고 왜 아가씨가 어지른 걸 내가 하냐? 아가씨가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낸다며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신우도 제가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어지간히도 약이 올랐던 모양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신우가 예전에도 몇 번 제 옷을 몰래 훔쳐 입고 그랬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얌전히 입었으면 저도 말을 안 해요. 마음대로 말도 없이 가져다 입고 그래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자기 옷장에 처박아 놓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서 사온 옷처럼 쇼핑백에 넣어서 자기 방에 숨겨두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나 남편이 미안하다 하고 돈으로 물어주기도 하고 새 옷으로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신우를 불러서 몇 번 뭐라고 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나 남편 입장에서 번번이 신우의 못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게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법이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신우가 잘못한 걸 시시콜콜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끼는 구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신었던 구두인데 친정아버지가 직접 가서 사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시집 가는 딸 꽃길만 걸으라는 뜻으로 꼭 직접 사주고 싶으셨대요.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물어 샀다면서 평소에 그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정말 뜻깊은 구두지요. 제 발목이 이렇게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신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구두라고 할까요? 그런데 언젠가 제멋대로 저희 방에 들어온 신우가 그 구두를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구두는 잘 보이는 곳에다 장식해 두었는데 그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신우가 구두를 누가 방에다 두냐면서 제 위생 개념이 엉망이라고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그러더니 하루는 저더러 그 구두를 빌려달랍니다. 소개팅 하는데 신고 나갈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저 구두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 사신던지 아니면 있는 구두 잘 닦아서 신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들릴 듯 말 듯 욕을 해대더라고요. 한심해서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고 신우가 어찌나 살금살금 나갔는지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신우가 지금 막 외출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다가 다친 발목을 한 번 더 삐끗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방문을 여니 구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신우를 쫓아나가고 싶은데 다리는 너무 아프지. 그냥 그 순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2층 방에서 울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왜 그러냐고 그리고는 벌겋게 부은 제 발목을 보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묻더라고요. 저는 비어있는 신발장을 가리키며 신우가 내 구두를 훔쳐 신고 나갔다고 그 소리를 하면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대요. 신우도 어쩌고저쩌고 악을 쓰는지 전화기 너머까지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가만 안 둔다고 그 신발 지금 당장 벗으라고 하더군요. 곧이어 어머님 아버님도 집에 오셨지만 신우는 기어이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남편은 매우 화가 나 있었으며 어머님 아버님도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두 상태만 멀쩡했어도 제가 가족들을 말리던지 신우한테 한 소리 하고 말던지 대충 끝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선 신우의 발을 보니 일부러 진흙탕에 문지르기라도 한 듯이 구두 앞코가 다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구두를 보니 또 눈물이 나대요. 남편이 신우더러 장난하냐고 새언니 구두는 왜 말도 없이 신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니까 신우가 이깟 구두가 뭔데 하루 종일 가족들이 자기를 귀찮게 하냐면서 냅다 구두를 벗더니 바닥에 후드려 치는 거예요. 정말 저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을 쓰면서 말이지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를 노려보면서 제 다리를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순화해서 말하는 거지만 발목도 정상이 아닌 게 무슨 신지도 못할 구두를 가지고 울고 짜냐면서 쇼하지 말랍니다. 아, 정말이지. 제 마음 한구석에서 커다란 납덩이가 쿵하고 떨어지는 심정이었달까요. 그때는 벙쪄서 눈물도 안 나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신우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손을 들어 올렸는데 남편보다 어머님이 빠르셨어요. 어머님께서 신우뺨을 냅다 갈기시더니 너 같은 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좀 못난 딸인 줄 알고 품어줘야지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보니 못난 게 아니라 못돼 처먹었다면서. 그러더니 어머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곤 이게 다 당신과 아버님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 그렇다며 미안하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해줄 테니 저더러 상처받지 말라시대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 아버님은 진짜로 사람을 불러서 신우방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에게 5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대신 2번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하지 말라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는 어머님께 죄송하다. 새언니만 예뻐해서 셈이 나서 그랬다며 어린아이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어머님께서는 완강하셨어요. 네 새언니가 용서해도 당신이 용서를 못한다며 제대로 반성하고 못돼 먹은 생활 습관도 싹 다 뜯어 고치면 그때 이야기 하자시대요. 그렇게 신우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단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전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해주시려고 하시고 요새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1층, 2층으로 나눠진 집 말고 단층으로 넓은 집으로 가자셨어요. 그래야 제가 좀 더 편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신우는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예쁨을 받으면 얼마나 더 맞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신우랑 잘 지내게 될 날도 있을까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보다는 신우한테 달린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모든 시부모님이 자기 자식만 싸고 도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혼전 임신이나 그런 이유로 결혼을 빨리 한 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20대 초반에 절 낳으셨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모녀 사이는 친구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답니다. 저도 이러한 관계가 너무 좋고요. 훗날 제 딸하고도 지금의 어머니랑 저희 관계처럼 잘 지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저희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른 나이에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였어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친구가 이제 연애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지요. 남편은 제 친구의 사수였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너무 깐깐하고 FM인 남편 밑에서 일 배우기가 부담스러웠다더군요. 친해지고는 싶은데 영 곁을 안 주길래 여자 소개시켜드린다며 제 사진을 들이밀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참을 웃었네요. 친구가 자기도 제 사진이 먹힐 줄 몰랐다면서 웃더라고요. 소개팅을 주선하는 친구 말로는 말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본 남편은 말도 많고 재미도 있고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렇게 내숭을 떠는 성격이 못 됩니다. 좋고 싫고가 티가 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인지 저희의 관계는 거침없이 진전이 되었고 알게 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에 올해 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올라와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신우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된 거 신우가 졸업할 때까지만 셋이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솔직히 싫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인데 그걸 신우랑 같이 산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찾아보게 되었고 2달 만에 계약을 할 수 있었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대출을 받아 보태주시려 하셨지만 그건 또 제가 내키지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 모아둔 돈이 몇 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남편이 왠지 초조해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와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남편 돈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구하려면 그 돈을 빼와야 했더군요. 어머님께서는 한 번 더 그 돈까지 빼갈 거면 신우를 데리고 살라고 하셨지만 저도 지지 않고 싫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 그럼 신우는 고시원으로 가고 저희는 그 돈을 보태서 집을 구하라 하셨습니다만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라고 뭐 좋았을까요? 저도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제가 신우를 내쫓은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어머님께선 저로 하여금 약간의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드셨거든요. 어머님께서 툭툭 내던지듯 하시는 말씀이 마치 너 때문에 셋이 못 살아서 신우가 고시원까지 쫓겨가게 된 거라는 식으로 들렸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곧 회의 시작이라서 이따 전화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결국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 나와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너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라고 시애미한테 문자로 띡 전화할게요. 그런 싸가지를 당신은 처음 봤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것보다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따가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지요.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14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짜증이 났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신 거면 남편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거니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시어머니 전화를 마음대로 끊냐고 대뜸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 뒤 조근조근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저를 찾으신 거냐고 하니까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신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싶더라고요. 저는 신우랑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고시원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서럽고 우울하다 그러더래요. 여성 전용이고 학교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외롭고 서러울 일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저는 결혼 전까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신우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싫다 좋다 따지지 말고 그냥 신우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살라셨습니다. 신우가 이미 3학년이니 길어봤자 2년이라며 평생 한 가족으로 살면서 꼴랑 2년 때문에 얼굴 붉히면 쓰겠냐고요. 어머님께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남편은 저하기에 달린 거라면서 괜히 남편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쓰지 말라시대요. 속으로 화도 나고 왠지 억울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신우의 거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도 딱 2년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도 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여동생이 원래 겁이 많아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자기가 단도리를 잘할 테니까 자기를 믿고 한 번만 같이 살아보자더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든 그 길로 내쫓아도 좋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제가 내린 결정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의 행동은 제 심기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한테 덤비는 수준이었지요. 저와 남편이 비록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집안일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직업 특성상 저는 야근이 없거든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야근이 있는 날도 많았고 일이 정말 많으면 주말에도 종종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안일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제 결정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우가 사용하는 방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실과 안방 천장에 각각 시스템 에어컨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우는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즉, 신우방은 100이면 100 덥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방에 들어가면 꼭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외출할 때도 방문을 꼭 잠그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랑 살게 되면서 자기가 멋대로 설치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굳이 걸고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같이 산지 겨우 2주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신호가 쓰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찌릿하게 시큼하고 비위상하는 냄새가 나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방에서 썩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열어보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신우나 남편 둘 중에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적어도 지 오빠가 열어보면 별소린 안 하겠지.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말겠지. 뭐 그런 계산이었지요.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한 3시간쯤 흘렀을까 어쩐 일인지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요 앞 편의점에서 만났다면서요. 신우 손을 보니 편의점 봉다리 안으로 컵라면에 뭐에 잔뜩 보이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신우가 식탐이 좀 있어요. 행여나 먹는 걸로 서운케 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집에는 늘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 신우의 식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 신우가 간식을 따로 사다 먹는 눈치였어요. 사다 먹을 수 있지요. 자기 돈으로 사다 먹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신우는 말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혹은 한 입 먹어봐요 같은 소리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치킨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거겠어요? 좀 치사하다 생각은 들더군요. 그래놓고 제가 뭐 하나 사다 놓으면 그건 또 귀신같이 찾아 먹습니다. 그래놓곤 꼭 오빠가 사다 놓은 줄 알았다면서요. 참 얌체 같지요? 아무튼 제가 남편한테 신호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냄새 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제가 신우와 남편에게 방문 좀 열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싫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우의 과격한 반응을 보니까 진짜 당장이라도 열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 심기에 거슬리면 내보내겠다고 한 말 기억하냐고, 지금 나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방문 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더러 열어 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신우도 군소리 없이 하지만 얼굴은 죽상이 되어서는 방문을 열어주더군요. 방 안은 정말이지 기가 차대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음식을 사갖고 들어가는 건 몇 번 봤는데 재활용할 땐 안 보여서 저는 나름대로 신우가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학교 갈 때 들고 나가서 어디다 버리나 그런 생각만 잠깐 했었거든요. 설마 그걸 다 방 안에 쌓아뒀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진짜 방구석이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혹스러웠던 건 그 광경을 보고도 침착한 남편의 반응이었지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신우방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문득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해요. 청소를 하고 있던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가 당장 신우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약속은 약속이니까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며칠만 시간을 달라더군요. 신우도 어쨌든 방도 알아봐야 하고 돈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요. 만약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 살자거나 우리가 챙겨주면 된다 소리를 했으면 정말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존중해 주었고 그렇기에 저도 화를 한 번은 억누를 수 있었네요. 그렇게 다음 날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어제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구나 싶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쫓겨나게 생겼다며 울고짜고 난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치시던지 지나가던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는 들으셨냐고 하니까 다 들었답니다. 제가 먹는 걸로 하도 눈치를 줘서 신우가 저희랑 식사를 하면 체할 것 같았다네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제 눈치를 본답시고 방에서 식사를 해결한 거라며. 그런데 그걸 빌미로 제가 자기를 쫓아내려 한다고 어머님께 서럽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허무맹랑한 살을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 아드님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이야기를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신우랑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제 편들게 생겼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툭하면 지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조종하려 든다며 아주 못돼먹은 버르장머리라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신우가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도대체 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해볼 거고 신우는 내보내겠다고 말했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다가 기겁을 했네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에서 그 대낮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쓰려고 사놓은 큰 상까지 꺼내어 술상을 차렸더라니까요. 게다가 도대체 몇 시부터 마신 건지 벌써 5명 중 둘은 잔뜩 취해 있고 집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장고에 있던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챙겨주신 반찬까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왜 벌써 왔냐며 눈치 없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안방으로 비키라대요. 황당함을 넘어 화가 나더군요. 저는 큰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와서 상의에 나와 있는 술이며 그릇이며 전부 다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길래 너야 말로 지금 장난하냐고 이게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신우 친구들이 눈치를 살살 보면서 먼저 간다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신우는 저 때문에 완전 개망신을 당했다며 씩씩거리더니 또 어디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보나마나 어머님이었지요. 곧이어 신우가 저더러 받아보라며 전화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너는 눈칫밥 먹이는 걸로 부족해서 애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회방을 놔야겠냐면서 그게 네 집이냐입니다. 당신 아들 집이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신우 집이기도 하다네요.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어머님의 논리에 더는 대화가 불가능하겠더군요. 제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들어온 남편은 엉망이 된 집안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방에 짱 박혀 있던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제 앞에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 대 얻어맞은 신우도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개진 볼만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 정도면 알아듣지 않았겠냐며 한 번만 품어달랍니다. 자기랑 결혼했으면 신우랑도 한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이해해달라나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혼쭐을 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쇼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됐다고 신우가 당신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신우한테 때린다고 내 스트레스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나는 아예 신우 꼴이 보기가 싫은 거니까 신우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나가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내 친정 식구들 여기로 다 불러서 같이 살자 하겠다고요.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알아서인지 남편은 풀 죽은 얼굴을 하면서도 결국은 알겠다며 방 밖으로 나가 신우에게 짐 싸라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제서야 오빠 여자에 환장한 거냐며 지금 저런 여자 때문에 동생인 자기를 내쫓냐고 발악을 하더군요. 역시나 뺨 한 대 얻어맞았다고 기죽을 지지배가 아닌 거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 신우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고 어머님께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윗사람이 돼서는 그 정도 참을성도 없어서 나중에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냐입니다. 저는 제 딸 신우처럼 안 키울 거라니까. 어머님이 지금 당신이 딸 잘못 키웠다는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 어머님께 신우 행동이 개차반이라는 걸 알고는 계시다 보다고 받아치니 또 뭐라 뭐라 하시고.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가족 행사나 명절에는 남편 혼자 다녀왔고요. 어머님께서는 이 집의 요물,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시고. 전 뭐 솔직히 편해요. 이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싶고요. 사실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과 저를 철저히 분리시키겠다고 했기에 한번 속는 셈 치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참, 신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로 다시 고시원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더럽게 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시댁에서 대출받아서 어디 원룸 얻어준 것 같던데. 어휴, 그 원룸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불쌍해 죽겠네요. 집어를 개주겠어요? 거기도 모르긴 몰라도 개판이겠지요. 뭐, 하긴 뭐가 걱정이겠어요? 어머님이 쫓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의 29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했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게 이렇게나 후회할 거였으면 조심 좀 했어야지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보면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행복했었거든요. 결혼 생활 중 남편과 저 사이에 사소한 다툼 따위 참 많았지만 그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했던 말 잘 안 지키고 공수표 남발하시는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심성이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했던 말 바꾸시거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시는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긴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 익숙해지고 두 분이 그저 아들 부부한테 잘 해주시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말뿐일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똑같은 손주가 태어나는데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지만 시부모님, 특히 아버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 손주라는 사실에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기분 낸다는 식으로 산후조리는 시부모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호언장담을 해줬기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건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남들처럼 임신기간 중에 유명한 산후조리원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보여주며 여기는 연예인 누가, 재벌가 누가 산후조리 한 곳이라며 2주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왕 내주신다는데 제일 비싼 곳에서 받으라고요. 조리원 인맥이 평생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당연히 욕심이 생기긴 했지만 인생에서 길어봐야 2주 정도 머무는 곳인데 그런 거금을 주고 지내야 하나? 남들 받는 평범한 곳에서 남들 내는 만큼 내고 지내는 게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도 싶고 조리원 인맥이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의구심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제 돈 주고 머무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슨 유명한 해외 관광지 호텔보다도 비싼 비용을 내면서 하루 지내는 게 제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저것 비교해보며 마음에 드는 합리적인 곳을 찾아 골라 예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 태어나고 병원에서 3일 정도 있다가 곧바로 시어머니 카드 들고 가서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에 가서 결제를 했어요. 전신 케어 같은 추가 서비스를 포함하고 조리원 측에서도 이것저것 할인해주기는 했는데 2주치를 일시불로 긁고 나니 3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운 액수기는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기꺼이 아들 손주 위에 내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액수를 확인하신 건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청 당황하신 말투로 카드로 3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뭔 돈이냐고 아는 거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딴에는 이게 무슨 사기 같은 거 당한 건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하고 어머님 진정부터 시켜드리고 지금 저희 예약해놓은 조리원 와 있다고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덕분에 정말 좋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예약했다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게 조리원 결제대금이라는 걸 인지하자마자 어머님은 목소리부터 바뀌더니 저보고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 비용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나 나오냐며, 너 진짜로 조리원 온 거 맞냐고 다급한 말투로 계속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요즘 조리원 비용치고는 평범하게 나온 거라고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로 이게 뭔데 그렇게 비싸냐고, 요즘 애들 돈에 이렇게 개념이 없어서 쓰겠냐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자기 때는 산후조리 같은 건 있지도 않았던 건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벌써부터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 앞으로가 안 봐도 뻔하다고 하시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해주신다고 해서 한 거고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비싼 곳들 포기하고 최대한 저렴하고 좋은 곳 발품 팔아가며 찾아서 한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 살짝 어이도 없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뭐 해주시겠다 공수표 남발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 설마 이번에도 거짓말 하시겠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달리 드릴 말도 없고 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있었더니 어머님이 얼른 환불받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 그거 반값에 본인이 해주신다고 돈 그런 데다 버리지 말고 자기한테 그 밥만 줘도 조리원 뺨치게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산후조리비 본인이 해주신다고 했으면서 본인이 해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건 또 무슨 소리며.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정말 정성을 다해 저를 돌봐주신다고 한들 산후조리를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서 받고 싶겠어요? 어머님께는 이 조리원 예약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저희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예약금 걸어놓은 것도 있고 공실라면 이쪽에도 손해기 때문에 깐깐하다고, 아무래도 환불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또 저랑 통화 중인 건 안중에도 없으신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는 둥, 아들 낳아준다고 칭찬해줬더니 기고만장해진 건가? 이러면서요.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는데도 제 질문은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혼자서 이 상황 저 상황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가면서 제가 마치 정신 빠진 며느리고 우리 아들은 여자복도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라마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보호자로 따라 나온 친정엄마가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니 옆에서 저를 쿡쿡 찌르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통화가 계속되면서 언성이 높아지니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조금 새어나갔는지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지금 전화기 너머로 조리원 비용이 너무 많다고 저를 나무라고 있는 상황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통화하고 있는 제 전화기 뺏어가지고 사부인 내 딸 산후조리비는 내가 할 테니 환불을 받으라던지 정신 빠진 며느리라는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말하셨어요. 막상 어머님도 대화 상대가 저에서 사돈인 친정엄마로 넘어가니 불편하기는 했었는가 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현재 상황을 변명을 하시다가 그러면 일주일은 시어머니가 일주일은 친정엄마가 하는 식으로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씩씩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말이 안 통하네 안 통해 하면서 저한테서 시어머니 카드 뺏어가시고는 그 길로 창구로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카드로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친정엄마 카드를 가지고 전액 새로 결제를 하고 오셨어요. 친정엄마가 결제하러 가신 상황에 잠깐 혼자 있었는데 몸은 또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건가 갑자기 서러워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얼마나 큰 거 해주셨다고 제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부모님께 이런 욕을 먹고 있어야 하는가 싶고 그 와중에 우리 친정엄마까지 휘말려서 스트레스 받아야만 하나 싶더라고요. 결제 마치고 오신 엄마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들어와서 위로해 주셨는데 서러운 건 여전했어요. 퇴근하고 조리원으로 온 남편을 보니까 낮에 있던 일이 생각나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여기 예약한 지가 벌써 반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미리 시부모님께 말 한마디 한 적 없었냐고요. 미리 얼마 정도 된다 말 한마디라도 해드렸으면 비싸면 비싸다, 더 싼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등등 생각해두신 예산에 맞춰서 의견 조율을 했었다면 오늘 일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가도 이 정도인데 남편 말대로 제가 연예인들이나 강남 사모님들 간다는 2주에 몇 천만 원 하는 곳으로 갔으면 아주 산후조리고 뭐고 피바람이 불었겠다고 차라리 그때 그런 곳에서 받으란 말을 하지나 말지. 왜 너까지 시부모님 마냥 공수표를 날렸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대체 왜 그러신 거냐고 누가 해달란 것도 아니고 본인들께서 해주시겠다고 반년 동안 그렇게 생색을 냈으면서 결국 돈 때문에 친정엄마 앞에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친정부모님이 시댁에서 제가 이런 푸대접 받고 지낸다는 거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요. 시댁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살고 계시는 곳도 대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자가로 살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면 중산층 아닌가요? 아버님 은퇴하시면서 가계 수입이 줄긴 했다지만 연금 받으며 생활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일을 하고 계시니 생활비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희 결혼할 때부터 양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금을 5천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훨씬 많아서 제가 7천을 가져왔고 남편이 3천을 가져왔어요. 결혼 비용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육아에 집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 혼자 한동안 외벌이를 하게 될 테니 당장 제가 결혼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는 편이 더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도 사실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자식 결혼하는 건데 사돈이 조금 짜신 것 같다며 실망하신 눈치였어요. 이제 새 출발하는 아이들의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도 태어날 텐데 대출 끼고 집 구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상황이 되면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여력이 되시는 만큼 돈을 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지원금에서 양가 부모님이 내주시는 부분은 차이가 있으면 아무리 제가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하는 전업주부가 된다고 해도 남편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만 결혼 비용으로 더 큰 돈을 지출한다면 불공평한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조리원 사건 이후로는 제가 상처받은 게 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돈 300만 원 때문에 시댁하고 연을 끊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 배부를 때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출산 앞두고 회사 그만두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드려서 안부도 물었어요. 출산 후에도 마음 상하게 한 그 일 최대한 잊어버리려 노력하고 아이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아무래도 찾아뵙는 일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도 전화만 드리고 찾아뵙지는 않았으니 친정에만 집중하고 시가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시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시기는 했지만 약간 실제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만 하셨었거든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니 어버이날이든 명절이든 용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다 너네가 아끼고 모아 좋은데 쓰거라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명절날 빈손으로 찾아뵈면 이웃집 누구누구네는 며느리가 냉장고를 바꿔줬다더라. 건강식품을 달마다 보낸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신다던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최근 얼마 전부터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저희 결혼할 때 남들 집 안 해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꺼내시면서 몇 년 뒤부터는 어디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돈을 좀 보태줄 테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거라 이런 말을 매번 만날 때마다 꺼내시네요.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옆에서 추임새만 넣고 계시다가 한마디씩 보태는 정도고 늘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동안 날린 공수표만 가지고 비행기 정도 한 대 살 수 있을 정도고 조리원 사건 때 이미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서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이나 돈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었다면 아무리 속도 위반일지라도 결혼 준비하는 시점에 뒤집었을 거예요. 매번 공수표 날리실 때는 진짜 해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니 괜히 기대해봤자 상처만 또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고 바라지도 않고 있었으며
혹시나 나중에 가서 진짜로 지금 말하는 대로 저희한테 집 살 돈을 주신다고 해도 크게 기쁠 것 같지도 않고 받지 않겠다고 했을 거예요. 더 큰 집이나 좋은 집이 욕심이 났었다면 친정에서 해준다고 할 때 그걸 받았으면 받았지. 이제 와서 큰돈을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니 아무리 지금 남편이 외벌이하면서 대출금 갚으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지만 지금 상태가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더 좋고 부모님 재산 갉아먹으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걸 보니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는 그냥 저희가 거리 두고 지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젠 뭐 제 얼굴 볼 때마다 몇 번이고 그 이야기 꺼내시고 뜬금없이 전화하셔서는 전화로도 같은 이야기만 하고 전화 끊으시는데 아주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더라고요.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열 번이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아이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찾아뵈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몇 년 뒤에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저희 집부터 해주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어머님께 집값은 안 보태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준다는 돈을 거절하니? 하면서 또 몇 년 뒤에 돈 들어올 게 얼마고 그 돈으로 너네 집을 해줘도 본인들 수중에 얼마가 남고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돈 받을 거 생각하고 결혼했으면 남편하고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 돈은 두 분 노후 자금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가 무슨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안 해줘서 앙심품은 거지근성 며느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리원 때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때 이후로 도통 찾아오지도 않고 제가 시댁이 돈이 없다고 무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자주 찾아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조리원 사건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낸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고 시댁에 방문 안 한 만큼 친정에도 똑같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결혼할 때도 양가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단 한마디 말도 꺼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시댁이 돈이 없다고 무시를 하니 어쩌니 하시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조리원 일은 일부일 뿐이고 결혼 전부터 여태까지 참아왔던 게 한 번에 다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제가 받을 게 있어야만 시댁에 잘하는 속물이라 생각하시는 거냐? 여태껏 해주신 거 없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저희를 왜 나쁜 사람 만드시는 거냐고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번에는 어느 집 며느리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뭘 해줬다더라,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저랑 비교질을 하면서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어머님 말씀 거들면서 자기 아는 누구누구네는 차도 외제차 멋들어진 걸로 바꿔줬다더라. 또 추임새를 넣고 계셨고요. 없던 일 지원해서 저를 거지근성 가득한 며느리로 만드는 가운데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까지 하고 있으니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도 속에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서 터뜨려버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집 해줬는가 보죠. 저희도 그럼 집 지금 해주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차도 바꿔드리고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드린다고요.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동안 조리원이며 기타 등등 공수표 날리신 것도 전부 다 해달라고요. 몇 년 뒤에 주실 거면 줄 수 있을 때 말씀하시라고. 어머님이야말로 진짜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걸 믿기 삼아 그동안 저희한테 효도 받으려는 속셈 아니냐고. 어차피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때까지 저희 보고 알아서 잘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속물인 거 아닌가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받을 생각 없었는데 어차피 거지근성 며느리 된 김에 주신다고 한 건 받아야겠다고 몇 년 뒤에 그 돈 생기면 그때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은 만큼 효도하는 며느리 되겠다고요. 그 돈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도 받은 게 없으니 효도는 못하겠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건 그 돈 받고 나서가 되겠네요 하고 말하고 남편 데리고 나와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시부모님도 저한테 질린 건지 연락 한 번 없고요. 남편하고는 따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자기한테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남편은 중간에서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새우등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남편 보면 가끔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부모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안 주셔도 되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희 진심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끝까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해줘서 저희가 효도를 안 한다는 자격지심 속에 살고 계신다면 저희도 억지로 기분 맞춰서 해드리는 효도를 해드릴 수 없고 그 효도 받으시는 시부모님 마음도 만족스럽지 않을 거란 생각에 두 분 생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계속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두 분이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렇게 오늘도 시부모님의 연락을 기다리며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